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매치데이 2 경기 리뷰입니다. 이제 막 킥오프가 펼쳐진 시점입니다. 라민 야말이 중앙선보다 낮은 위치에서 공을 잡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왼쪽 풀백 누누 멘데스가 전진하는데요. 공이 터치라인을 벗어났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수비를 느슨하게 하자 야말의 쇼타임이 펼쳐집니다. 스텝오버에다가 유리한 턴 동작으로 수비 2명 사이를 빠져나가더니 바디페인팅으로 수비를 한 번 더 벗겨내고는 공간으로 침투하는 페란에게 기가 막힌 패스 마무리까지. 자바르니가 막아내긴 했지만 경기 시작과 동시에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은 야말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전술판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바르셀로나의 공격 대응을 상대로 4-1-4-1의 수비 대응인데요. 비티냐가 올모를 맨투맨 마크하였습니다. 이때 중앙선 부근으로 내려오는 야말이 공을 잡으면 누누 멘데스가 밀착 마크하였는데요. 바르셀로나는 이때 발생하는 파초와 누누 멘데스 사이 공간을 공략하였습니다. 다니 올모가 침투하는 빈도가 높았지만 비티냐의 맨마킹 때문에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대신 쥘쿤데가 전진했을 때 라민 야말의 최대 장점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를 고르는 판단력 말입니다. 비티냐가 쿤데를 따라가면 자유로워진 올모에게 패스, 비티냐가 따라가지 않으면 전진하는 쿤데에게 패스. 누누 멘데스가 쿤데를 따라가느라 야말을 마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방금 보셨죠? 자, 다시 경기 장면입니다. 야말이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공을 잡자 누누 멘데스가 여기까지 끌려 나옵니다. 라민 야말은 몸의 방향을 바꿉니다. 보편적인 왼발잡이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는 쿤데 뿐입니다. 그런데 야말은 바깥발로 침투하는 다니 올모를 겨냥합니다. 올모를 향한 비티냐의 맨마킹에 막혔지만 위협적입니다. 지금은 순간적으로 비티냐와 파비안 루이스의 위치가 바뀐 상황. 패스가 올모를 향하자 강하게 마크하는데요. 다니 올모는 쿤데에게 원터치로 패스를 내준 뒤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파비안 루이스는 역동작에 걸리게 되죠. 또 한 번 야말은 중앙선 근처에서 공을 잡았고 올모는 파비안 루이스를 완전히 따돌립니다. 올모의 침투 때문에 누누 멘데스가 이번에는 야말을 막기 위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유가 생긴 야말이 중앙을 바라보자 파리 선수들이 올모의 침투를 의식합니다. 그런데 라민 야말의 시선은 올모보다 더 위협적인 위치의 페란입니다. 또 한 번 나온 날카로운 아웃프런트 킥은 정확하게 페란 토레스에게 연결됐고 슈발리에 키퍼를 제치면서 절호의 기회. 하지만 이걸 눈치챈 자바르니가 뛰어내려와 수비에 성공합니다. 이번엔 야말이 공을 잡자 쿤데가 바르콜라를 따돌리고 오버래핑합니다. 올모를 맨마킹하던 비티냐는 쿤데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멘데스가 비우고 나온 공간을 커버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니 올모가 순간적으로 자유롭죠. 이 경기 야말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노루 패스로 프랭키 더용을 거쳐 올모에게 공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때 올모가 볼 컨트롤에 실패하면서 소유권은 파리 생제르맹에게 향하는데요. 야말에게 자극받은 걸까요? 비티냐도 아웃프런트 킥을 시도하다가 그만 야말에게 패스하고 맙니다. 바르셀로나의 역습 기회. 패스를 받은 페드리는 간결한 터치로 레시포드에게 찬스를 이어줬고 레시포드는 원터치로 페란에게 공간 패스. 바르셀로나가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득점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르셀로나는 야말을 활용하여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후반전 전반에 비해 야말의 활약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위력적인 모습이었던 중앙선 부근에서의 패스 빈도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에 비해 후반전 바르셀로나의 점유율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바르셀로나가 전반전 초중반까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었던 건 파리 생제르맹이 직선적인 롱킥 전개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주도권을 잡았던 경기 초반입니다. 자바르니가 백패스로 바르셀로나의 압박을 당깁니다. 슈발리에 키퍼는 파초와 공을 주고받은 뒤 오른쪽으로 롱킥. 쿠바르시와 은바예 쪽으로 공이 향합니다. 그런데 이때 왼쪽 풀백 제라르 마르틴은 하키미를 막기 위해 전진해 있습니다. 은바예는 제대로 된 경합을 펼치지 못하면서 쿠바르시의 헤더. 세컨볼 싸움도 바르셀로나에게 유리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직선적인 패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낮은 위치에서 공을 소유하면 바르셀로나는 특유의 강한 압박을 펼쳤는데요. 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기 위해 하키미는 일단 내버려두는 형태입니다.
이때 하키미가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면 제라르 마르틴이 전진해 하키미를 막고 쿠바르시는 측면으로 빠져서 은바에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장 전역에서 맨투맨. 파리 생제르맹은 이걸 공략하기 위해 뒷공간으로 롱킥을 자주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롱킥 대부분이 부정확했고 공격진의 줄부상 탓에 공격 파괴력도 떨어진 데다 세컨볼 싸움에서도 바르셀로나가 더 유리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바르셀로나가 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기 위해 하키미를 비워둔 상황입니다. 이때 슈발리에 키퍼가 패스를 받고 몸을 우측 방향으로 틀자 바르셀로나는 맨투맨 압박으로 전환합니다. 제라르 마르틴이 하키미를 막기 위해 전진하고 쿠바르시는 측면으로 빠집니다. 슈발리에 키퍼는 수적으로 동률이 된 전방으로 롱킥하는데요. 은바이의 뒷공간이 목적지였지만 이 킥은 터치라인 밖으로 향합니다. 이제 전반전 막바지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골킥 상황. 올모가 페란에게 비티냐 마크를 지시하고 자신은 중원으로 내려가자 페란은 야말에게 파초를 압박하라고 요구합니다. 바르셀로나 특유의 1차 압박 패턴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누 멘데스가 자유롭습니다. 그 사이 공은 파초를 거쳐 멘데스에게 향합니다. 누누 멘데스를 막기 위해 쿤데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는데요. 누누 멘데스는 내려오는 은바에에게 패스 이후 오프 더블 움직임. 센터백 에릭 가르시아는 은바에의 내려가는 움직임을 제대로 마크하지 못하면서 너무나 쉽게 원투 패스를 허용합니다. 프랭키 더영이 커버하러 내려가지만 멘데스는 공을 끌고 한참을 드리블한 뒤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한 마율로에게 패스. 물러나는 수비를 펼치던 쿠바르시는 패스를 차단하기 위해 태클해봤지만 실패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 득점 과정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롱킥 없이도 바르셀로나의 압박을 풀어낼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골킥 상황에서 양팀의 선수 대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이 누누 멘데스에게 향하면 쿤데는 꽤나 먼 거리를 압박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은바에가 내려오면 센터백 에릭 가르시아도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여기서 누누 멘데스와 은바에를 활용한 원투 패스가 앞서 본 동점골 장면이죠. 파리 생제르맹은 이런 전개를 우측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하키미가 이전보다 더 낮은 위치로 내려와 공을 받으면 제라르 마르틴은 상당히 먼 거리를 뛰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측에서도 이런 원투 패스 전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후반전 바르셀로나는 전방 압박을 위해 풀백과 센터백이 뛰어 올라갔다가 다시 상대의 속공을 막기 위해 전력으로 뛰어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제 막 후반전에 돌입한 시점. 파리 생제르맹의 골킥이 좌측을 향하자 쿤데가 높게 전진해서 누누 멘데스를 압박합니다. 파초는 쿤데가 비우고 나온 공간으로 롱킥하는데요. 이번에는 에릭 가르시아가 빠르게 올라와서 내려가는 은바에를 강하게 저지합니다. 에릭의 헤더 클리어는 다시 슈발리에 키퍼를 향합니다. 곧바로 슈발리에는 오른쪽을 공략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는 제라르 마르틴이 하키미를 압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반에 비해 하키미는 훨씬 더 낮은 위치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마르틴이 압박해야 하는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이때 자이르 에메리가 마르틴의 뒤로 내려가는데요. 마르틴의 압박이 도달하기도 전에 하키미는 내려오는 바르콜라에게 패스. 쿠바르시도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바르콜라를 전혀 통제하지 못합니다. 바르콜라의 패스를 받은 자이르 에메리는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마율루에게 공간 패스. 이걸 에릭 가르시아가 커버하면서 끊어냅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우측 높게 전진했던 에릭이 이젠 왼쪽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갔으니 체력 고갈이 상당하겠죠. 거기다가 이 장면은 파리 생제르맹의 속공 실패처럼 보이지만 높은 위치에서 스로인을 얻었기 때문에 점유율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야말을 수비해야 하는 상황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전반과 후반 하키미의 패스 위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후반전 점유율이 높았기 때문에 패스 위치도 높게 형성되는 게 보편적인데요. 오히려 하키미는 더 낮은 위치에서 빌드업에 관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은 좌측 선수들의 체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데와 카사도를 교체 투입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계속해서 하키미와 바르콜라의 원투 패스를 활용합니다. 하키미가 발데를 끌어당긴 뒤 패스 앤 무브. 그러나 교체 투입된 발데와 카사도는 체력적 우세를 활용해 하키미의 전진을 견제합니다. 지금은 쿠바르시도 패스를 받는 바르콜라를 강하게 밀착마크하면서 터치 미스를 유발하였고 소유권을 되찾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오른쪽 윙 포워드는 공간으로 뛰어드는 속도보단 내려와서 공을 받고 연계하는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엔 바르콜라보다 이강인이 더 적합합니다. 이제 경기 막판입니다. 하키미가 낮은 위치에서 발대를 끌어당기고 자바르니는 내려오는 이강인에게 패스. 쿠바르시가 여기까지 올라와 이강인을 견제하지만 이강인은 공을 빼앗기지 않고 절반 정도 돌아선 뒤 교체 투입된 은장투에게 패스합니다. 이때 하키미는 지치지도 않는지 전진하는데요. 알레한드로 발데가 잘 따라다니면서 수비합니다. 은장투는 비티냐에게 원터치 패스. 이제 발데는 하키미를 따라가지 않고 쿠바르시가 비우고 나온 중앙을 커버합니다. 괜찮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쿠바르시와 발데 간의 소통 미스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쿠바르시는 지쳤는지 이미 발데가 커버하고 있는 중앙 공간으로 내려가고 그 누구도 하키미를 막지 않는 상황. 비티냐가 이걸 놓칠 리가 없죠. 전진하는 하키미에게 완벽한 패스를 찌릅니다. 알레한드로 발데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으나 쿠바르시와 겹쳐버립니다. 하키미는 여유있게 곤살로 하무스에게 어시스트. 파리 생제르맹이 90분 극장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전반전 야말에게 고전한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겠다는 무모한 계획을 실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초호화 공격수들의 부상 공백에도 말이죠. 반면 바르셀로나는 시즌 첫 패배를 홈에서 당합니다. 타협없는 압박 축구 속에 수비 불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공학자 타차시였습니다.